자, 이제 부동산 특성이죠. 부동산 특성과 속성이 남았습니다. 자, 일단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57쪽을 먼저 보십시오. 57쪽. 57쪽 1번부터 61쪽 9번까지 10년간 9문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주제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금 10년간 문제를 다 수록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아시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10분의 뭐 1이다 2다 할지라도 요게 이제 중요도가 어떻다 이런 이제 더 거기에다 조금의 더 어떤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지금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답이 되는 게 부동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부동성과 관련해서 묻고요. 2번 문제 넘어가시면은 58쪽에 이것도 이제 부동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부동성과 관련되는데 다른 거하고 설명을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고요. 3번 문제를 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부증성과 관련돼요. 3번 문제는. 자,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질문의 대다수가 부동성 또는 부증성에 초점을 맞춰서 묻습니다. 그게 한 60%에서 한 60% 가까이, 60% 가까이는 부동성, 부증성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특성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특성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파생 현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가시면은 그 47쪽에 가시면은 파생 현상이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나 있죠. 그리고 부증성도 8번까지가 있고요. 영속성 6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나 인접성이 4번, 6번까지 있고, 자, 이렇게 많잖아요. 이 많은 거를 다 외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동산 특성에서는 여기서는 일단 종류는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토지 특성하고 또 건물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 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 특성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토지 특성에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한다면 인접성까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특성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더 있지만 다른 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에서도 용도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적, 사는 사회적이고요. 그 다음에 경은 경제적이고요. 사경행,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위치 가변성 요건데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죠.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 거. 이런 상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뜻은 알아야 돼. 뜻. 뜻은 어렵지는 않아요. 얘네들 뜻하고 파생 현상인데 이 파생 현상에서 출제가 돼요. 출제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 하기가 벅차고요. 일단 뜻을 좀 안다면은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이요. 고정적입니다. 근데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간과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요거는 원래 태초에 이 토지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성질이죠. 부동성은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 부동산을 대표하는 성질이죠. 부동산의 부동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증성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영속성은 토지는 절대 닳아 없어지지 않아요. 얘하고 얘는 뭐라고 해요? 일란성 쌍둥이나 다름없어요. 말은 이렇게 다르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의 한쪽 측면, 이쪽 측면을 보느냐 저쪽 측면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농지 택지 지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농지 지역이 있고 임지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더 이렇게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택지 지역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요? 다른 용도의 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전체 면적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뭔 성질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이 전체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하천이 범람을 해서 이게 농지로 이용되던 게 하천 부지로 바뀌었어요. 농지의 양은 줄어들었겠지만 뭐는 늘어났어요? 하천 부지는 늘어났죠. 이 토지가 닳아 없어졌어요. 이 토지가 닳아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전체 양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게 영속성이에요. 절대로 이 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절대로 이 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거예요. 아셨죠? 혹시라도 뭐 간척을 해서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간척을 하면 그만큼 갯벌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전체 이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는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부증성의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다음에 개별성은 모든 토지는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지세가 다르거나 이 경사면 정도, 경사 정도 또는 뭐 집안이 다르거나 지질이 다르거나 뭐 어떤 측면에서 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얘기고요. 인접성은 모든 토지는 다 연결되어서 붙어 있다는 얘기요. 지금 이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지만은 사실은 다 물리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용도가 다양하다. 이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병합 분할 가능하다. 합쳐서 쓸 수도 있고 분할해서 쓸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한다.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런 위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말 뜻은 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 파생현상이에요. 파생현상을 지금 일단 몇 가지만 좀 본다면은 자, 46쪽이 이제 부동성의 의의를 보시는데 47쪽에 가시면은 파생현상의 동그라미 1번은 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아까 등기라 그랬죠. 근데 동사는 점유라 그랬죠. 그건 됐고요. 근데 이제 2번에 국지화라는 단어 있죠. 이게 이제 단골 손님이에요. 부동성의 단골 손님. 국지화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부동성에서. 다음에 또는 이제 하위시장 이런 말이 있죠. 세분된 하위시장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국지적 집중호우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집중호우 발생할 때 국지적 집중호우 이런 말 쓰죠. 부분이란 뜻이죠. 부분. 이건 부동산에서 그런 말을 쓸 때는 똑같은 회사가 만든 아파트라 해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이제 지역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학군이 어떠냐 아니면은 주변에 쾌적한 정도가 어떠냐 공원은 있느냐 없느냐 장 보러 가기 편리하냐 그렇지 않느냐 접근성은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공공시설은 잘 완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지역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이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국지적으로. 만약에
여기저기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이라면 관계가 없죠.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지라는 말이 부동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임장. 현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가서 물건 좀 봅시다 그러면서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죠. 물건이 있는데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찾아가야 돼요. 부동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밑에 6번에 가보시면은 외부 효과란 말 있죠. 6번에 외부 효과. 이런 말은 정책론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정책론. 그리고 8번에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이런 말 나와요.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지난주에 들었던 거 아닌가요? 들었다면 지난주일 거예요. 뭐 지난해는 아닐 거고요. 제가 원래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혹시 이거는 기억나세요? 그러면 달동네 고급 빌라는 기억나세요? 달동네 고급 빌라를 지으면 이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만 저렇게 짓는다면 저 돈 들어간 만큼 가치가 나가겠습니까? 돈 들어간 만큼의 가치가 안 나가겠죠. 돈은 10억 들여도 가치는 뭐 7억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가치가 하락하는 요거를 감가라 하는데 그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고요. 지난주에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 요거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랬어요. 외부 요인 기억나십니까?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그 건물 자체는 새 거잖아요. 건물 자체는 새 건데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를 무슨 감가를 한다?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경제적 감가. 그러니까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요. 무슨 감가예요? 그것도 경제적 감가란 말이야. 그죠? 다른 인근의 다른 상권이 살아나면서 여기 상권이 죽어버려. 그럼 여기 부동산 가격들이 떨어지겠죠. 그것도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야. 맞잖아요. 이런 것이 다 부동성 이런 것 또는 인접성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부동성 인접성. 여기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죠.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있죠. 아, 모르시나요? 제가 극비상을 괜히 말씀을 드렸나요? 여기 덕무간선도로 내려가다 있잖아요. 그 쓰레기 소각장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서 발생한 열을 보내주죠 또. 맞잖아요. 근데 이 여기를 연구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거기에서 100m 단위로 벗어나면서 주택 가격을 계산한 거예요. 100m 넘어가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읽은 걸로는 1km인가 2km인가 1km인가 벗어나니까 뭐 하여튼 몇백 미터인가 1km. 그 다음부터는 영향을 안 받아요. 가까이서부터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 감가는 인접성도 영향을 받는 인접성. 멀리 떨어진 데까지 영향받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접성도 되고 부동성도 되는 거지. 그 주변 아파트를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면 영향받지 않겠죠. 그 옆에 누군가가 벤츠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집값은 떨어져도 벤츠 자동차 값은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걸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파생 현상을 많이 읽어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다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읽어보시면서
지난 1월, 2월 달에 제가 용어 정리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용어 정리했는 그것이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진도별로. 거기 보면은 이제 모르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책을 읽다가. 그러면 거기에 살펴보면은 그 용어 정리했는 거, 그 해설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정성에서도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그 동그라미 3번에 집약적 이용 있죠. 집약적 이용 이거는 뒤에 부동산 활동론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 뒤에 나오는 거예요. 토지를 이렇게 위로 많이 높여서 짓는 거하고 이렇게 별로 높게 해서 짓지 않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 이렇게 이용하는 거. 이게 집약적 이용이죠. 이게 조방적 이용이죠. 조방적 이용, 집약적 이용 이렇게. 기억나세요? 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까? 토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단골 손님이 집약적이라는 말은 단골 손님이에요. 집약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집약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조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틀리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4번의 사회성 공공성도 단골 손님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다른 건 됐고요. 6번에 토지의 물리적 건국곡선이 수직이 되게 한다. 또는 뭐 최유효 이용 강조. 8번도 주의를 해야 돼요. 8번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이 최유효 이용은 여기 단골 손님이거든요. 용도 다양성이 단골 손님이에요. 왜냐하면 용도가 다양하기는 한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쓴다면은 여러 용도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이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이유는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 속에는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거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러는 고민을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이 널려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효율적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희소하다, 이거는 토지의 경우에는 부중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부중성에서 최유효 이용을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좀 확인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영속성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경제적 감가는 적용했었죠. 경제적 감가를 적용하는 거는 무슨 성질 때문일까요? 아까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건 어디서 얘기했어요? 인접성에서도 얘기하고 부동성에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물리적 감가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쉽지 않죠. 읽고 지나갈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어디가 어딘지 소속이 안 돼요. 소속이. 어렵죠. 부동성에서 경제적 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제적 감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때 그냥 그렇구나 듣고만 지나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라보지 마시라고요. 저하고 할 때만 보시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적 감가 아까 어디서 했어요?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건 경제적 감가 했잖아요.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쓰레기 소각장 부동성에도 되고 인접성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 부동성, 인접성 이렇게 나온다고. 사례를 생각하라고요. 사례. 아시겠어요? 경제적 감가 하면은 쓰레기 소각장 해도 되고 달동네 고급 빌라 해도 되고 어떤 사례를 생각해서 이게 부동성과 인접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물리적 감가는 안 돼요.
경제적 감가는 적용돼요. 경제적 감가는 적용된다. 물리적 감가는 적용 안 된다. 맞죠? 요거는 뭐 때문에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이고, 얘는 영속성 때문에 달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라는 건 달아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됐죠?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표정들이 얼른 지나갔으면 하는 표정들이 지금. 다음에 그 나머지 내용들 그 6번의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거는 뒤에 그 투자론에서도 나오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또 오른쪽 페이지에 개별성의 파생현상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일물일가법칙 적용 곤란 이런 말이 나오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대체관계 성립이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인접성에서 파생현상, 여기서는 1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2번에 개발이익 사유한수 논리 근거가 된다 뭐 이런 표현. 다음에 4번에 적합의원칙과 관련하여 경제적 감가, 이게 인접성에도 나온다고요. 부동성에도 나오지만 이 인접성에도 나오고요. 6번에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효과도 부동성에서 나오기도 하고 인접성에서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요. 용도 다양성. 자, 이제 용병사 이 내용들은 자,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요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타의 문적 특성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요것도 문제를 따로 보지 마세요. 문제 보면은 어려워요. 부동산 특성은. 요거는 나중에 5월, 6월 달 이후에 7, 8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반복해서 자꾸 지문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익히면은 돼요. 그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9문제잖아요. 10년에 9문제 나왔으니까 1년에 1문제 정도인데, 여기 있는 파생현상을 암기하듯이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출제되는 거 반드시 맞추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따라와도 문제 나오는 거 다 틀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따라와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생각하라고요. 지금 방금 했는 것도 헷갈려가지고 지금 이 짝짓기를 못 하는데, 이런 거는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하고 할 때만 하면 돼. 저하고 할 때만. 자, 이제 부동산 속성을 좀 보시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속성은 넘어가 보십시오. 문제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70쪽에. 그죠? 그게 다 무슨 성질에 대해서 묻는 걸까요? 공간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속성에는 공간도 있고, 공간성이죠. 자연성도 있고요. 위치성도 있고요. 환경성도 있고요. 또 자산성도 있고요. 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속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성하면은 특별한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성질인데, 속성은 이게 속자가 붙어 있는 거 그런 성질이에요. 붙어 있는 성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연필을 딱 갖다 놓고 저 연필의 성질을 있는 대로 써보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뭐
육각형, 육각 원기둥이다. 또는 뭐 연필 바깥은 나무로 돼 있다. 안은 심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저 연필의 속성이에요, 속성. 다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걸 다 할 수 없고요. 그나마 시험에서는 요것만 거의 출제되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가끔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재에는 68쪽에 있는 문제는 68쪽에 70쪽에 있는 문제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해서 명시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간혹가다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거의 뭐 중요도도 높지도 않고요. 그래서 공간성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공간성 해서 다른 거는 조금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 공간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공간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개념은 첫 시간에 법경기 했죠. 첫 시간에 법경기 할 때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할 때 이때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할 때 나왔죠. 여기서 이제 공간이에요. 공간. 개념은 기술적 개념에서 나왔어요. 근데 공간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성질 이렇게 하죠. 이 공간성을 파악할 때, 성질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법적인 측면과 또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기술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공중 공간하고 또 수평 공간, 또 지중 공간 또는 뭐 지하 공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예, 이 공중 공간에 대해서 권리 측면을 본다. 그럼 법적인 측면이에요. 법적인 건 아까도 그랬죠. 권리 나와야 되고 권리. 공중 공간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거는 공중권을 살펴보는 거고요. 수평 공간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거는 지표권을 살펴보는 거고요. 지하 공간에 대해서 법적인 거 살펴보는 거는 지하권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공중 공간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예? 끝이 없죠. 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으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다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죠. 예, 딱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서는 멈추는 거예요. 지하로도 마찬가지죠. 예, 지하로 어느 정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깊이 지하 공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죠. 근데 그게 위치가 어디냐 또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아래 위로 이용하는 범위가 달라지겠죠. 어쨌든 아래 위로 이용하는 범위가 크면 클수록 경제적 가치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아래 위로 이용하는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땅값은 높고요. 주거지역 땅값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되는 범위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몇 미터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이게 상업지역은 더 아래 위로 인정되는 게 넓고 주거지역은 좀 낮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뭐다? 3차원 공간 가치를 다 총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총합. 얘네들 다 더한 거라는 거죠. 아래 위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합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공간성을 파악을 할 때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야 되는 게 이게 법적인 측면이에요. 권리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공간 개념을 보시면은
첫 번째 62쪽이죠. 부동산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하여 입체공간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요,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얘를 입체공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셋을 다 합쳐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밑에 있을 거예요. 괄호 2번에 나오네요. 공간 개념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 모두를 입체공간이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 모두를, 요 셋 있죠, 셋 모두를 3차원 공간이라 하고 둘을 입체공간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셋 모두를 그냥 뭐라고 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셋 모두를 입체공간이라고 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입체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요거를 3차원 공간과 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입체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말하고 요렇게만 말하는 사람은 뭐를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3차원 공간을 따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3차원 공간은 공중공간하고 수평공간하고 지하공간을 모두 다 할 때는 3차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칠 때는 이렇게만 분리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분리하는 거 별로 머리 아프죠?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에서도 주로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 잘 안 해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3차원 공간은 셋을 다는 거고. 근데 입체란 단어 자체가 벌써 뭐예요? 입체란 단어 자체가 벌써 이 3차원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추적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구분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이 시중의 교재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말 추적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역사가 짧아서요. 그 예전에 이 처음에 초창기에 이 부동산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너무 좀 이렇게 어설프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좀 이렇게 뛰어난 자녀분들이나 있으면 이 부동산학계로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부동산학계에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줄 만한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그렇게 가면은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학계에 아주 큰 이름을 남기고 아마 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무주공산이라고 보면 돼요. 무주공산. 그 정도로 지금 뛰어난 학자가 없어요. 이런 게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입체공간이라는 말에 초점 맞추세요. 그냥 3차원 공간이 입체공간이랑 같은 말이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 그 괄호 3번에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쪽만 보면 안 된다고요. 이쪽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이쪽도 보고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됐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는 그 괄호 2번에 그 민법 212조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민법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돼 있죠.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해석하고 있는 게 괄호 3번이죠. 정당한 이익은 그때 달라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판단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괄호 1번의 둘째 줄에 설명하고 있어요.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이렇게. 다음에 괄호 4번에서는 범위 내라는 걸 해석하고 있죠. 범위 내까지만 미치지 범위 밖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음에 괄호 5번에서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돼 있죠. 요거는 입체적으로 미친다는 뜻입니다. 입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공중권 해서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에서 이제 요걸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되거든요. 공중권은 공중공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중권은 다시 공적 공중권과 사적 공중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시면은 괄호 5번에 있거든요. 공중권의 종류해서. 그게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있죠. 사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고요. 공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범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통행한다거나 전파가 발착되는 거 이런 거는 공적 공중권에 속하는 거죠. 사적 공중권은 이거는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TDR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 2월 달에 이거는 뭐 항공기 통행이라든가 등등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지표권에서는 건축을 한다거나 경작을 한다거나 지표수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지표수 이용과 관련해서 유역주의와 뭐가 있다? 선용주의가 있다. 요거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거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년 동안 출제된 게 딱 공간성이 두 문제죠.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언급 자체가 안 됐던 내용이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하권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지하권에서는 이게 나라마다 이제 지하권의 범위가 사적 지하권에 포함시키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공적 지하권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하 매장 강물에 대한 권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공적 지하권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 매장 강물은 그러면 사적 지하권은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일정한 범위의 지하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일정한 범위죠. 아주 깊이까지는 안 되죠. 그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지하 공간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한계 심도라는 거죠. 한계 심도라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한계 심도라는 그 깊이보다 더 밑에까지는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한계 심도까지 미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용어들이 어디에 관련되는지 이렇게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 한계 심도는 지하권에 관련되는 거죠. 한계 심도는 지하권에 관련되는 거예요. 여기 지하권에.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서울은 이제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이 이렇게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너무 이제 얕게 지하철이 지나가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깊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숫자는 아니어도 돼요. 그런 그 숫자를 출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요. 제일 깊은 곳이 40m거든요. 상업지역에서. 근데 요즘은 지하철 지으면은
거의 그 밑으로 다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미 지어진 지하철보다 더 밑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지하철은 거의 다 굉장히 깊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TDR이라는 건 어디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 개발권 양도제죠. 이 개발권 양도제는 어디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는가 하면은 이거는 지역지구제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립니다. 지역지구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재로 말씀을 드리자면 192쪽입니다. 192쪽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192쪽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에 들어가고요.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요것도 같은 페이지에 적어 놓으면 돼요. 그 같은 페이지보다는 앞쪽이지만 방금 제가 몇 페이지라 그랬죠? 192페이지라고 말씀드렸나요? 193페이지네요. 이게 다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요거는 192페이지, 요거는 193페이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총론을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3시간 반이라 조금은 촉박합니다. 주간은 4시간까지 4시간 수급하죠. 그죠? 이 야간은 3시간 반이라 조금은 촉박합니다. 그래도 약간씩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30분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는 수요 공급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오실 때는 이런 이제 복습 방법이 예습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보따리부터 싸세요? 그래요. 2주차의 첫 시간. 지난 1월, 2월이요. 1월, 2월 2주차 첫 시간이 1주차 복습을 한 게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거를 예습해 오신다면은 2주차를 다 듣고 오시든가 아니면은 3주차의 첫 시간 있죠. 이때도 2주차 복습을 30분 정도 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다 보고 오시기가 힘든다. 4시간을 다 보고 오시기 힘든다. 그러면은 3주차의 첫 시간에 복습 30분이라도 듣고 오시라고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할 내용이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늘 복습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마지막 주 빼고는. 그러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일요일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매주 첫 시간 복습하는 것만 계속 들으시라고요. 매주 첫 시간 복습하는 것만 계속 들으시면 전범위를 한 번에 싹 복습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